이제 법정 추인에서도 세부적으로 몇 가지 걸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요즘 시험에서 이제 사례 등으로 하도 물어보기 때문에 만약 이제 갑이 취소권자로 가정을 하고 건물 소유자 매돈이고 을하고 1억 원의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이 갑이 이제 취소권자로서 매돈이니까 소유권 채무 부담하고 1억 원짜리 대금 지급 청구권, 대금 채권 갖고 얘는 이제 거꾸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역으로 대금 지급 채무 부담하고 그러면 만약 사례 등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법정 추인 사유가 6가지가 있는데 아까 칠판에 예의 들어준 첫 번째 거 취소권자가 자기가 부담하는 채무를 이행을 하거나 상대방의 채무 이행한 것을 이의 없이 수령했다. 소유권 넘겨주거나 상대방 매수인이 대금 지급했더니 이의 없이 수령했다. 이런 게 법정 추인 사유 중에 전부나 일부 이행에 해당이 돼요. 요거는 반드시 이해를 꼭 해야 되고 참고적으로 시험에서 전부나 일부 이행 요 따위로 내는 거는 옛날 시절 이야기고 이렇게 사례로 내기 때문에 외압에 아무 필요 없으니까 법정 추인 6가지를 앞머리 따고 뒷머리 따고 외압에 아무 필요 없다면 요즘 문제 못 푼단 말이야. 이해를 꼭 하라고 말이야. 이건 사례 풀 때 필요하고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다음 2가지 거 이행을 청구하고 그 다음에 그 5번째 사유인데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인해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 양도 요 2개는 유달리 특히 이제 많이 물어보는데 특히 중개사 시험 수준에서는 여러분 시험은 사법고시가 아니고 중개사 수준이기 때문에 누구나 맞추라고 내주는 것이 요 2가지라고 말이야. 이행을 청구하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인해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 양도는 특히 많이 물어보는 이유가 아까 좀 첫 번째에 들어준 전부나 일부 이행 요거는 취소권자가 자기가 부담하는 채무를 이행을 하든 상대방이 채무 이행한 것을 취소권자 이의 없이 수령하든 불문하고 다 법정 추인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이행 청구하고 요 밑에 거 요거는 오직 취소권자가 행하는 경우만 법정 추인이 된다는 점에서 나머지 3개는 이제 별로 안 중요하지만 나머지 사유하고 차이가 좀 있다는 거. 무슨 얘기냐면 예컨대 이행을 청구 같으면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하는 것만 법정 추인이 되고 취소권자가 1억 원 대금 지급해달라 요게 이제 이행 청구인데 왜 대금 지급 청구하냐 취소할 생각이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법정 추인이 되겠지만 상대방 쪽에서 이행 청구하는 것 이 사례 같으면 매수인이 소유권 넘겨달라 요리 청구하는 것은 법정 추인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행의 청구는 취소권자가 하는 것만. 왜냐? 취소권자는 갑이야. 얘가 돈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나 취소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는 거지. 상대방께서 소유권 넘겨달라 청구하는 것이 취소하지 않겠다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의미라고 말이야. 그 다음 여기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 양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요 매매니까 이 매매로부터 취소권자가 취득한 권리 1억 원짜리 대금 채권 요게 이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인데 이 1억 원짜리 대금 채권 전부를 채권을 양도할 수 있으니까 얘에게 양도를 했다. 또는 일부 7천만 원을 양도했다. 왜 그랬는가? 이걸 취소를 해버리면 얘는 대금 채권을 취득 못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매매로부터 취득한 이 권리를 양도했다는 것은 나 앞으로 이 계약을 취소할 생각이 없으니까 이 매매로부터 생긴 권리를 양도했을 거라고 말. 이거는 이제 법정 추인이 되는데 문제는 상대방 쪽에서 이 매매로부터 취득한 권리, 소유권 청구권 요걸 양도하는 것은 취소하지 않겠다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행을 청구하고 생각하면 상식적인 이야기들이요. 이행을 청구하고 취소할 수 있는 취득한 권리 전부 일부 양도는 오직 취소권자가 행하는 것만 법정 추인이 된다는 점 특히 신경 써야 되고 자선도로 요 3가지 건은 완벽하게 이해하고 시험장 가셔야 거. 나머지 건은 모르더라도 문제 푼데 별 지장은 없지만 그 다음 또 한 가지 아까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이제 법정 추인에 대응해서 취소권자가 추인 의사표를 하는 경우다 그래서 요거를 통상의 추인
또는 이미 추인, 법정 추인하고 이렇게 구별하는데 여기서 취소할 수 있는 부분의 추인에서 핵심 요건은 아까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추인할 것. 그러면 법정 추인이든 통상의 추인이든 결과, 효과는 똑같아요. 다시는 취소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경우도 이행 청구한다는 거 그러면 다시는 취소 못한다. 결론은 똑같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요건도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할 것 이거는 통상의 추인이나 법정 추인이나 요건은 똑같아요. 요즘 시험은 하도 이의신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의신청은 아예 원천적으로 못하도록 이런 요건까지 다 감안해서 사례를 출제한다고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 경우에 얘가 이행 청구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얘가 제한 능력자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제한 능력자인 상태에서 이행 청구했다. 이런 거는 법정 추인이 안 된다는 거. 능력자가 된 후 취소인이 소멸한 후에 법정 추인사에 해당되는 행위를 해야지 비로소 법정 추인이 된다. 이런 의미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이 법정 추인이 되려면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서 추인사에 해당되는 행위를 해야지 법정 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서. 요즘 이제 지문에 이런 것까지 완벽하게 지금 지문에 넣어놓는데 이의신청 모아도록 하겠어.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지금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약속한 날이 4월 10일이라고 가정을 하자. 동일한 사안에서 취소권자고. 근데 얘가 소유권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 채무를 만약에 이행을 해버리면 법정 추인사유에 해당이 되니까 다시는 취소 못한다. 법을 공부하니까 이 사람이 잘 알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행기가 일단 도래했다는 거 이렇게. 그러면 이행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소유권 이전 안 해주게 되면 상대방은 일단은 소송 제기할 거란 소유권 이전해 달라는. 그럼 나는 소송에 휘말려야 돼요. 이렇게. 이게 또 귀찮다는 법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해서 이런 경우는 이자가 나를 상대로 해서 소제기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채무를 일단 이행을 하자. 그런데 이 채무를 이행을 해버리면 법정 추인사에 해당되니까 다시는 취소 못한다. 그럼 영원히 소유권 잃어본다. 이것도 잘 알고 있다. 해서 이런 경우는 이의를 보류하고서 소유권 넘겨주라 말. 여기서 이의를 보류한다 그 말은 내가 당신한테 채무 이행,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이 계약을 추인한다는 의사는 아니다. 이렇게 토를 달아놓는 것을 이의를 보류한다 그래요. 이렇게 이제 이의를 보낼 거라면 소유권을 이전해 주더라도 법정 추인이 되지를 않는다는 거. 따라서 여전히 갑은 나중에 이 계약을 취소함으로써 소유권을 찾아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서 법정 추인사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지 추인 효과가 생기고 다시는 취소 못하는 거지. 이의를 보류놓게 되면은 법정 추인이 안 된다. 이런 의미라고. 이것까지도 요즘에는 지문에 하나하나 완벽하게 지문고사를 하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하도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정리된 건 잘 할까. 그 다음 취소권의 그 단기소멸 146조와 관련해서는 이 기간은 물론 기본적으로 반드시 외워야 되지만 법률의 하나부터 10년이고 추인할 수부터 3년인데 둘 중에 어떤 기간이든 먼저 도래한 것을 기준으로 취소권이 소멸이 돼요. 10년짜리가 먼저 닥치든 3년짜리가 먼저 닥치든 어떤 것이 먼저 도래한 걸 기준으로 취소권이 소멸이 되는데 주의할 거는 이게 기산점이 다르기 때문에 10년짜리가 먼저 도래할 수도 있다는 거. 요거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을 말하기 때문에 요거는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이고 여기 추인은 취소원이 소멸이 돼야지 추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취소원이 소멸한 날로부터 3년을 말하기 때문에 요게 나중에 도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둘 중에 어떤 거든 먼저 도래 이런 말까지 이해 못 들어주니까 지금은 3개월 공부했으면 이런 말 하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이해 안 들어주더라도 그 정도는 돼야 된다고. 어떤 것이든 먼저 도래한 걸 기준으로 취소권이 소멸되니까 그 염두에 둬야 되고 그 다음 요 기간을 우리가 제척기간 이렇게 이야기해요. 권리이제 행사기간이다 그 이야기인데 이런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달리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직권으로 따라서 소송이 붙었을 때 요 취소권의 존속기간 행사기간이 지났느냐 여부가 다툼이 되면은 이거는 당사자가 주장 입증할 필요 없이 법원에서 직접 조사를 해서 확인한다는 것.
여기까지. 그다음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민법에 대한 기초를 완벽하게 정리했어요. 사적 자존적이 민법의 최고 권리다. 이 사적 자존적을 실현시킬 수단이 법률행위니까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법률행위 오인돼서 권리무, 법률효과가 생긴다. 법률행위가 오인돼서 법률효과가 발생이 되려면 일단 다음과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 법률행위가 성립되어야 되고 효력요건 갖춰야 되고 여기까지 완벽하게 마스터했어요. 물론 여기와 더불어서 꼭 내가 직접 법률행위에서 권리무를 취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대리인을 통해서 권리무를 취득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요거 끝난 다음 대리 공부했고 대리 끝난 다음에 효력요건 갖추지 못한 무효가 되어야 된다. 취소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마무리 딱 정리했고 여기까지 가자. 모든 법의 기본 논리표는 총칙의 근본 원칙을 여러분이 다 마스터한 거라고 말할게. 그런데 마지막에 나온 것이 조건 기한이 나와 있다고 말해요. 조건 기한이. 이거는 이제 보너스 개념인데 무슨 얘기냐 그러면 민법의 최고 권리가 사적 자존다. 진짜 연구 잘하세요.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사적자 실행 수단이 법률행위다 그 말이야. 대리는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냐. 민법의 최고 권리는 사적 자체를 확장하거나 보충이나 사역 작용을 한다 말. 그러니까 대리는 법률행위 안에서만 허용이 된다 그 말. 이렇게. 불법행 같은 경우는 대리가 허용이 안 되죠. 그 말의 의미를 깨우치고 있나요? 저번 주에 내가 가르쳐 드렸는데 중개업자가 전세 사기치는 것과 관련해서 불법행위는 대리가 허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라고. 요게 임대인, 요게 중개업자. 여러분이 하겠다시피 중개 계약을 체결한 것만 가지고는 대리권을 수여한 거로 보질 않아요.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중개 계약 체결한 것은 중개업자가 대리권 수여한 게 아니라고 말이야. 단순히 중개 의뢰만 한 거고. 그럼 얘는 상대방 매매 같은 매수인계를 찾아서 지네들끼리 거래가 성사하도록 얘는 뭔만 하는 거 중개업자 알선하는 거야. 대리하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대리권 주는 거 아니라고. 실무 시간에 배우겠지만. 따라서 이제 얘한테 월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주려면은 그에 관한 대리권이 따로 수여가 되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대부분 그냥 월세 계약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을 줘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뭐에 붙다는 거야? 권한을 넘어서서 전세 계약 체결했다 이 이야기죠. 그 저번에 가르친 이게 120조 권한을 넘어 편들어가 되는가? 되면은 이 임대인이 책임져주니까 이 임대인을 또 보증금 돌려받지만 예로부터는 보증금 돌려받을 수가 없으니까 돈 다 써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저번에 가르쳐 줬는데 이게 지금 얘가 지금 이임차를 기망하는 것은 민법상 불법행위가 된다고. 그러면 불법행위로부터 이제 발생되는 손해배상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가? 이게 또 문제인데. 불법행위 경우에 대리가 허용이 되면 불법행위 경우도 대리가 허용이 되면 불법으로부터 발생되는 손해배상 책임도 누가 지는 거예요? 본인이. 근데 불법행위는 대리가 허용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불법으로 생기는 손해배상 책임은 본인이 안 지는 거야. 누가 져야 돼? 얘가. 그것도 얘는 돈 없잖아. 그러니까 민법상으로는 얘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돈을 받거나 손해배상 청구해서 자기 보증금 해소한다. 이럴 방도가 없다고 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로 넘어가는 거야? 중개사법으로. 그죠? 중개사법 30조에 보면 못질이 되어 있잖아. 개업 공인 중개사가 무엇과 관련해서 중개, 이게 핵심 포인트. 중개 행위와 관련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민법 말고 중개사법 30조에 못질이 됐다고. 이 규정이 다시 적용되는 거야. 여기 지금 전세계약 체결한 것은 중개행위하고 관련 있는 거니까 중개행위와 관련 있는 것만 손해배상 책임지잖아요. 근데 이게 판례가 나와 있다고. 중개사법 시간에 배웠겠지만 전세계약 체결한 것은 뭐하고 관련 있다? 중개행위하고 판례 나와 있죠. 중개사법 시간에 배웠을 거 아니에요. 중개행위 관련 있다고. 그게 역시 이게 지금 왜 판례가 나왔냐 그러면 이런 사건 사고가 많기 때문에 판례가 나와 있다고. 중개사법에 딱 중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개사법 민법 말고 중개사법 30조에서 얘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 문제는 얘가 지금 자력이 없잖아요. 얘로부터 손해배상 못 받는다고. 그래서 두게 된 제도가 뭐예요? 공제제도. 그래서 이걸 두는 거라고. 얘가 손해배상 책임 못 지니까. 근데 공제는 개업 공인중 개인인 공인중개사는 얼마까지 공제조합에서 배상해줘? 1억. 법인인 경우는 얼마까지? 2억. 1억 갖고 배상해봐야 피해자가 수십 명인데. 예?
이 사람들 어떻게 구제가 되냐고. 1억 갖고 100명이 나누면 100만 원이자 나는 1억 날라갔는데 구제가 안 된다고. 중개사법상으로도. 그걸 저번 시간에 가르쳐 준 거라고. 이런 거 공부할 때 뭐 외워가지고 뭐 하자고 공부하는 거 아니고 이런 사건 좀 나왔을 때 우리가 배운 지식 동원해서 어떻게 처리가 이걸 공부하자고 배우는 거니까 좀 생각. 민법 대입시키고 중개사법 다 대입시키고 얘가 보호받는 방법이 있는가 이 연구 좀 하시라고 그걸 연구하라고 저번에 부탁했던 거예요. 불법용 같은 건 대리가 허용이 안 되잖아요. 사적 자원 실현시켜 수단이니까 요 법률 행위 안에서만 대리가 허용이 되고 그렇게. 그다음 문제는 조건 기한이 왜 나왔냐. 이것도 사적 자치원칙과 관련이 있다고 말할게. 조건 기한도. 따라 사적 자치원 연구처라 그래서 신진당부한 거예요. 지금 이런 경우 갑이 을에게 건물 한 채를 증여를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 증여를 한 거예요. 그러면 계약이 성립된과 동시에 증여 효력이 바로 발생이 되겠죠.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가. 그 다음에 소유권 넘겨주고 땡이단 말. 얘는 반대부터 대금 지불할 필요가 없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지금 사적 자치 원칙에 입각해서 계약의 내용을 당사자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중개사 시험 공부를 하는데 아무리 봐도 공부를 정말로 안 해요. 정말로. 그러다 보니까 10억짜리 건물이다. 그냥 주느니 열심히 하라고. 네가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10억짜리 건물 증여할게. 이렇게 조건을 붙였다고 말할게. 그러면 이것도 계약 법률행위는 일단 성립은 됐겠죠. 다만 증여 효력이 바로 발생된 게 아니고 시험에 합격 이 조건이 성취돼야지 증여 효력이 비로소 발생이 되겠죠. 그러면 이 가부 입장에서는 단순 증여를 해서 바로 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조건을 붙여서 법률행위 내용을 내 임의로 정해놓든가 이런 것도 사적 자치 원칙에서 이자의 자유라고 말할게. 그래서 이제 여기에 조건 기한부 법률이라는 것은 사적 자치 원칙에 따라서 당사자가 법률의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된다. 이런 개념에서 이게 부가적으로 지금 민법 총칙 마지막에 들었기 때문에 보너스 개념이라면 따라 출제 비중은 극히 낮아요. 나오면 이제 한 문제가 나오는데 문제는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 한 문제도 출제가 안 된 경우도 있었다. 해서 1월 달에 강의할 때는 조건 기한다 기본 개념하고 정기 조건, 회의 조건 개념 정도만 가르쳐주고 알아서 공부하세요 하고 넘어왔다 말이야. 물론 알아서 공부 전혀 안 했을 것이고. 해서 몇 가지만 다시 짚고 넘어간다 말이야. 먼저 개념에서 유의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는 한 문제가 안 나온 경우도 있지만 이거는 평균적으로는 한 문제씩은 나와요. 관례적으로. 요즘에 들어와서 지금 갑자기 안 나온 때가 있었지만 한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 개념에서 특히 신경 쓸 것이 조건부 법률행위도 여러분이 알겠어요. 법률로서 이미 성립은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민법에서는 뭘 배우는 거예요? 뭘 전제해서? 성립한 거를 전제해서 효력요건 갖추는 못 갖췄냐? 갖추면 유효, 못 갖추면 무효니까. 민법에서 배운 거 딱 하나잖아. 계약 나올 때 유효냐 무효냐 이 판단을 하나 배우는 것이 민법 공부 전부니까. 따라서 성립한 거를 전제해서 우리가 민법 공부를 한다. 몇 번을 주지를 시켜줬어요. 따라서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도 법률로서 이미 성립은 돼 있고 다음에 이제 시험에 합격하면 이 조건이 성취가 되면 징역 효력이 비로소 발생이 됐기 때문에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의 성취라고 하는 것은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이 아니고 효력 요건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거는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만 특별히 요구된 효력 요건을 그래서 앞에서 가르쳐 드렸어. 이런 거를 특별 효력 요건을 한다고. 이거 조심을 딱 해야 되고. 그다음 또 한 가지 개념에서 우리가 저 앞에서 이런 걸 노래를 불렀어요. 이 의사표시라고 하는 거, 이 의사표시하는 것도 내심에 들어있는 실제 의사하고 내가 1억 원에 팔겠다고 내심으로 이용했다. 그럼 내심에 이 의사만 가지고 딱 해서 의사표시 되는 건 아니죠.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외부에 표시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게 합쳐져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조건에 있어서도 이 의사표시에 관한 기본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 갑이 내심으로는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이 조건을 붙이겠다는 의사를 내심으로는 가지고 있었었게. 근데 그거를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외부에 표시를 안 해줬다 말. 이런 거는 조건이 될 수가 없고 단순한 동기에 불과하다 말. 다 조건이 되려면 조건을 붙이는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 이걸 상대방 할 수 있도록 반드시 표시해 줄 것. 그래야 조건이 된다. 이런 이야기. 만약에 표시를 안 해줬다가 말이야. 조건을 붙이는 의사 내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증여를 딱 했어요. 그럼 얘는 당연히 뭐라 할까요? 당장 건물 공짜 달라고 하죠? 그럼 아는 뭐라 그래요? 야 이거는 시험에 붙어야지 주는 거다. 그럼 얘가 또 뭐라 그래요? 나한테 말 안 했잖아. 그 말. 그 이야기야. 알아듣나요? 조건이 붙어도 표시 안 해줬다고. 그래 지금 당장 달라 그 이야기라고. 조건이 되려면 알 수 있도록 뭐 해줘야 된다? 표시. 지금 그 이야기 해주고 있잖아. 말 안 했잖아 그러고. 두 가지 조심하라고. 그 다음 우리가 또 한 가지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겠지만 흔히 조건 기한을 구별할 때 장래에 도래할 것이 불확실한 사실을 의존하면 조건이고 도래할 것 확실한 사실을 의존하면 기한이다. 누구나 다 할 것이고. 그 다음 조건의 종류에서 지금 정기 조건하고 해제 조건 요거는 시험을 떠나서도 정기 조건, 해제 조건을 이해를 못하면 아까 앞에서 토지거래 해가지고 난 판례 나올 때도 농지에서 전용해 주는 걸 정기 조건에서 해서 정기 조건한 말이 나왔는데 이 정기 조건, 해제 조건은 이해를 못하면은 시험에 잘 나오는 다른 거를 또 이해를 못하게 돼요. 따라서 정기 조건, 해제 조건은 완벽하게 반드시 이해를 할 것. 이걸 물어보기 때문에 이해라는 소리가 아니고 이걸 이해 못하면 다른 거 공부할 때 엄청나게 애로사항을 겪고요.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이해 못한다고 말이에요. 완벽하게 이해하라는 거. 애우라는 소리 아니에요. 이거는 조건이 성취가 됐을 때 법률행 효력이 발생이 되냐 소멸되냐 이것만 확인해 보라는 거야. 효력이 발생이 되면 정지 조건, 효력이 소멸되면 해제 조건. 해제처럼 효력이 소멸된다. 해제 조건 그래 이렇게. 그래서 해제 조건 연습 한 번만 해보자. 책에 쓰여있는 예를 눈으로 읽으세요. 네가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 사주겠다 그랬죠? 그럼 이 조건이 성취되면 증여 효력이 발생이 되니까 무슨 조건이다? 정지 조건. 밑에 해제 조건 A 읽어보세요. 장학금을 주지만 학점이 3.25 이하를 떨어지면 지급하지 않기로 되어 있죠? 조건으로 번역을 하세요. 학점이 3.5 이하로 떨어지면 장학금 지급을 중단하겠다 그 이야기죠. 떨어지면 이게 불확실한 상태니까 조건이죠. 이 조건이 성취되면 장학금 지금 자격금을 지급하고 있다가 지급 효력이 소멸이 되죠. 무슨 조건이에요? 해제 조건. 우측에 지금부터 연습한다 말이야. 1번 판례가 소유권 유부분 매매에 관한 판례인데 할부 매매. 이것도 내가 여러 번 가르쳐 줬어요. 원래 저 소유권 유부분 매매, 할부 매매는 동산 안에서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주로 다루는 중개사 민법 시간에 낼 필요가 없는 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시험에 총칙뿐만 아니라 물권법 심지어 계약법까지 소유권 유부 매매가 곳곳에 시험에 튀어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해야 되고 갑이 전축 한 대를 12개월 할부로 매매를 했다. 할부 매매. 그러면 목적물인 전축은 매매 개출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인도를 해주니까 매수인이 전축을 점유해서 사용을 하겠지만 소유권은 바로 이전 안 해주죠. 왜냐? 할부금을 완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할부금을 완납 받을 때까지는 매도인이 여전히 전축에 대한 소유권은 보유한다 해서 이런 할부 매매를 소유권 유보분 매매. 그런 다음에 할부금을 완납하면 이게 조건이죠. 완납하면 비로소 뭐 해주기로 한다? 소유권 이전해 주기로 합의했다 그 말. 그럼 일단 여기 완납하면 이 조건이 정지 조건이 해제 조건이냐 이걸 묻고 있는데 완납하면 이 조건이 성취가 되면 소유권 이전의 효력이 소멸이 된다 발생이 된다 발생. 얘가 소유권 가지고 있다가 소유권 얘한테 이전이 된다. 이전의 효력이 생기니까 무슨 조건? 정지 조건. 따라 소유권 유보 매매, 할부 매매는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 아니라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다. 뭐 이게 한번 내면 쉽게 풀겠죠. 그다음 거기 2번의 판례는 시험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실무에서 써먹을 때 아주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응용력을 한번 비행을 해보라. 어차피 떼돈 벌고 싶거든. 이런 걸 잘해야 된다고. 지금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갑이 토지 소유자, 이런 것도 지금 수시로 가르쳐 주는데 실무에서 써먹으라고. 이런 거 하나만 알고 똑바로 해도 떼돈 벌어요. 사기 안 쳐도. 얘가 토지를 매입한다. 뭐 하려고 매입하냐? 건물 짓기 위해서. 그러면 이 매수인 입장에서는 전 재산을 투자해서 토지 매입하고 건물 짓기 때문에 항상 걱정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지금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는데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게 좀 걱정이라고 말이에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면 중개업자한테 이야기를 해요. 이 토지 매입은 여기 허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 중개업자가 또 일어나더랬어. 아, 그 옆에 보세요. 그 옆에도 건물 지었잖아. 당연히 허가 받지. 이리 대답은 새끼들이 있단 말이야. 짜증이 확 솟구쳐버려. 아, 그런 말은 나도 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내 걱정을 덜어주라는 거야. 나는 전 재산 세려받고 지금 매매를 하기 때문에 걱정 덜어주자 그 이야기야. 그러면 뭐 하면 되겠죠? 계약서 말미에다가 뭐 하자? 특약상 맺으라 그랬죠? 그냥 맺어보세요. 머릿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일단 매매가 빨리 성사돼야지 수수료는 받잖아요. 여기서 중개업자가 아, 그 옆에도 주택 지었다고 3자 지었잖아 이 양반아. 그냥 걱정 붙들어 매라고. 그럼 옆집으로 가버라. 중개업자 얘 하나 있는 거 아니야. 건물 돌아서서 중개업자 다 판이야. 따라서 특약상 맺자가 어떻게 맺으면 돼요? 일단 매매는 성사시키되 관할관처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면 이 사람이 토지 매수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특약 맺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 돼. 그 2번처럼. 그러니까 그거 외우지 말고 써먹으라고 말아. 그 2번처럼 하세요. 또 두 번째 줄을 쓰였잖아. 행정관처부터 무엇을 받지 못하면 또 그대로 외우지 마시고 그 시험 안 나와 2번은. 실무에 써먹으라고 가르쳐드는 거야.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면 매매는 뭐로 하자? 무효로. 그럼 허가 받지 못하면 이 조건이 성취가 되면 매매 효력이 소멸이 되니까 무슨 조건이요? 그러죠. 그것 경우처럼 해제 조건이다 그 말이야. 이런 식으로 특약을 맺어놓으라 그 말이야. 이런 거 한 줄 써놓으면 얼마나 좋냐고 말이야. 돈도 벌고 훌륭한 중개업자 소리 듣고 써먹자고 공부하는 거고. 그 다음 적극조건 소극조건 이런 건 집에 가서 읽으시고 뒤에 넘기세요. 가장 조건이 또 시험에 쏟아 나오는데 조건에서 시험에 나올 때 압도적으로 출제가 돼요. 가장 조건은 글자 그대로 외관상으로는 조건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조건으로서 효력이 인정이 안 되는 것을 통틀어서 가장 조건 그러는데 그중에 첫 번째로 직업적 취득 등 불법 조건. 불법이란 말은 뭔 말인지 알아듣죠? 조건이 선량한 풍선 사일세에 반하는 경우 당연히 무효가 되겠죠. 근데 이게 직업도록 시험에 나오는 이유는 불법 조건의 경우에 조건만 따로 분리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조건부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 그걸 집중 물어봐요. 네가 갑을 살해하면 이런 게 불법 조건이죠. 1억 원 주겠다. 그럼 살해하면 이것만 무효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야. 1억 원 주어서도 안 되기 때문에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돼야죠. 그것 때문에 계속 묻는 거예요. 이 불법 조건은 못 들은 사례가 동그라미 2번인데 우리 시험에 출제된 판례가 그 외화부야 말짱황이야. 그 번역을 하셔야 돼. 부적관계 종료를 해제했거나 증여는 이게 이제 불법 조건인데 조건만 따로 분리해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다 이야기인데 그 외우려면 하세우려 푸세요. 번역을 한번 해보라고 말이야. 그럼 상식이 돼. 이걸 번역을 하면 상식이 되고 번역 못하면 뭘 상식이니까 외우셔야 돼. 그러면 시험 떨어져. 이런 걸 갖고 놀아야 된다 말이야.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정기 조건하고 해제 조건에서 정기 조건은 대부분의 사람들 쉽게 이해를 해요. 갖고 놀지 못한 거 해제 조건이라 그 말이야. 따라서 학교하고 싶거든. 남이 누구나 기나고도 다 아는 정기 조건은 누구나 다 아는 거니까 해제 조건을 열심히 연구를 하시라 그 말이야. 해제 여기에 당락이 좌우가 되니까 해제 조건을 이해하는 데 신경을 써야 된다 말이야. 바로 이런 판례 때문에. 갑이 본처가 있는 애다. 본처. 의리한 젊은 애를 꼬드겠다.
아파트를 주겠다고 해서 접계약을 체결했다. 뭐라는 건 다 알죠? 문제는 얘가 요구를 했어요. 지금 나도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는데 이 새끼 말만 믿고 세컨드를 할 수는 없지 않냐 그 말이야. 해서 아파트 주라 그랬어요. 미리. 그래야 내가 세컨드 할게. 그래서 저 아파트를 딱 넘겨받았어요. 일단 소유권 넘어온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제 얘가 또 걱정해. 모지른 애는 평생 모지른 짓거리 하니까. 얘한테 아파트를 줬는데 얘가 아파트를 들고 턱 깨버리면 또 이게 과당이라고 말이야. 그래서 또 조건 하나 붙여놓은 거야 얘가. 요 준 놈이. 뭐라고 조건 붙였을까 머릿속에 그림 그려보세요. 자, 아파트는 일단 주었어요. 근데 얘가 첫 관계 끝내고 턱 깨버리면 안 되니까. 내 아파트만 날아가니까 그걸 방지하자 그 이야기야. 따라서 첫 관계를 뭐하면 말로 쉽게 하세요. 첫 관계를 뭐하면 끝내면 아파트는 다시 뭐하라. 그러지 그 이야기야. 아파트는 이제 반환하는 취지로 증여를 한다 그 말.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알아듣겠죠? 아파트 주대 뭐하면 첫 관계 끝내면 아파트 다시 뭐하라는 거야. 반환하는 취지로 증여했다 그 말. 그러면 이거 시험에는 이렇게 내는 거 아니니까 이제 포장을 하셔야 돼. 자, 포장하세요. 시험에 나오는 걸로. 내용은 이런 거예요. 아파트를 증여를 하되 첫 관계를 끝내면 다시 반환하는 취지로 증여를 한다. 그래야 얘가 토끼질을 못하니까. 이걸 이제 시험에 이렇게 내주면 얼마나 좋냐고 말이야. 번역하세요. 이제. 이쁘게. 그게 그거예요. 첫 관계 무엇을 끝내면 그 이야기니까 첫 관계 종료를 자 보세요. 첫 관계 끝나면 아파트는 다 되돌려 받겠다는 소리죠. 되돌려 받으려면 증여 효력이 소멸이 돼야죠. 소멸시키려면 무슨 조건을 해야 돼요? 해지, 그러지 해제 조건으로. 첫 관계 종료를 정지 조건 말고 해제 조건으로 하여 아파트를 증여했다 요 이야기라고. 자, 아파트를 증여했다. 그러나 첫 관계를 뭐하면 끝내면 무슨 조건이 생겼다? 해제 조건이. 그러면 증여 효력이 소멸되니까 되돌려 판다 요 이야기죠. 그러면 이 첫 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에서 아파트를 증여한 것은 첫 관계를 단절시키고자 하는 거요, 아니면은 첫 관계의 단절에 지장을 초래하는 거요. 지장을 초래하는 거. 왜냐? 얘 입장에서는 아파트에 눈 멀면 첫 관계 끝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건은 첫 관계의 단절을 가져오는 조건이 아니고 첫 관계 단절의 지장, 장애를 초래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선량한 풍속에 만약에 단절시키는데 기여하는 조건 같으면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단절에 지장을 초래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반자질생에 해당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 기성조건과 불능조건. 지금부터 있는 대로 집중해야 돼요. 여기 기성조건, 불능조건은 조건을 물어보면 지겹도록 출제하다. 단 한 해도 안 빼뜨리고 하다못해 지문 한두 개라도 꼭 집어넣는 게 이 두 개인데 그만큼 조건 견해에서 지겹도록 출제가 돼. 불법 조건 더 벌어서. 기성조건은 한글만 보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한자를 보세요. 이런 게 좀 한자를 써놔야 돼. 한자를. 여기가 이미 기자예요. 여기가 성취할 성취하고 뜻풀이하면 조건이 이미 뭐가 되어 있다? 성취가 되었다. 그걸 기성조건 그래요. 따라서 이제 이런 이야기일 건데 지금 우리 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인데 중개사 합격한 사람인데 합격한 애한테 네가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자가용 건데 사줄게 이런 경우 이 조건 이미 성취가 되어 있죠. 이런 걸 이제 기성조건 그러는데 이런 걸 시험에서 물어볼 일은 없고 문제는 이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인 경우 당해 법률 행위는 유효냐 무효냐. 기성조건이 해제 조건인 경우 당해 법률 유효냐 무효냐 이걸 물어봐요. 그 다음 불능조건도 마찬가지야. 불능조건은 글자 그대로 조건을 객관적으로 성취하기가 불가능한 경우로 이제 불능조건 그럴 건데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뜨면 해는 동쪽에서 뜨죠. 해는 동쪽에서 나고 서쪽에서 뜨면 1억 원을 줄게 이런 경우 이 조건은 객관적으로 성취하기가 불가능하니까 이런 게 불능조건. 문제는 이런 걸 물어본 게 아니고 마찬가지.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인 경우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인 경우 유효냐 무효냐 이걸 물어봐요. 이거 상식으로
맞춰서 푸시면 돼. 불능 조건이 정조건이다 그 말은 이런 걸 말이요. 정기 조건은 조건이 성취가 돼야지 효력이 발생이 되죠. 그러면 기성 조건이 정조건이다 그 말은 뜻풀 하세요. 정기 조건이 이미 뭐가 되었다? 성취가 되었다 이런 의미라고. 그럼 정기 조건은 성취가 되면 효력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정기 조건이 이미 성취가 되었으면 당연히 효력이 발생, 그렇죠. 이유죠. 그럼 효력이 발생이 돼버리니까 조건은 필요가 없죠. 그래서 법조문에는 기성 조건이 정기 조건인 경우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그 말은 이유다 그 이야기. 여기서 이걸 깨우치시라는 거예요. 지금 기성 조건이 정기 조건이다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기성 조건하고 정기 조건이 따로따로 분리돼서 존재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이걸 말한다. 여기서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한다 사주겠다. 그럼 이 조건 일단 정기 조건이죠. 성취되면 증여 효력이 생기니까. 여기까지 듣나요? 근데 이 조건이 이미 뭐가 되어서 합격한 사람이니까 성취되어 있죠. 따라서 시험에 합격하면 이게 기성 조건이면서 성취되어 있으니까 동시에 무슨 조건이다? 그런 정기적 이야기야. 여기 합격하면 이게 기성 조건이면서 정기 조건. 이 말을 우리말로 풀면 이 정기 조건이 이미 뭐가 되어 있다. 그래 성취됐다 그 이야기야. 정육기 이미 성취됐다 이야기라고. 성취됐으니까 합격했으니까 조건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어찌해야 된다는 결론이. 당신 욕받네. 운전증 땄을까? 욕받어. 자격증 줄게. 땡. 조건은 범죄 이유니까 자격증 주고 끝낸다 그 이야기야. 알았나요? 그전 식으로 뜻풀이 해보자. 기성조건, 해제조건이다 그 말은 해제조건의 성취가 되면 효력이 뭐가 되고 소멸이. 근데 기성조건, 해제조건이다 그 말은 해제조건이 이미 성취가 돼 있으니까 당연히 효력은 소멸 뭐로 들어간다? 무효로. 책에도 지금 얘가 예를 들어놨는데 분석 잘 하시라고. 거기 지금 왼쪽 기성조건에서 동그라미 3번 봐보세요. 거기에 들어졌죠? 분석, 법학 공부는 분석이야. 이미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나한테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 증여서 칠판에 예 써놓은 거죠. 기성조건이 무슨 조건이다? 정기조건. 조건 없는 치료 유효하다 나와있죠. 자, 뒤에 눈을 읽으세요. 이미 중개사 시험 또 취업시험을 하는데 새끼 똑같이 시험이라 하지. 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애한테 이런 경우 네가 중개사 시험 공부를 하니까 생활에 좀 다른 일은 못하니까 갑이 을에게 요리했다 치자 그 말이야. 네가 중개사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뭐 하겠다? 생활비를 지급하겠다 이렇게. 얘한테 열심히 공부만 하라는 소리죠 이렇게. 그럼 이제 번역을 해보세요. 합격할 때까지 생활비 지급하겠다 이 말을 번역하면 중개사 시험에 뭐 하면 합격하면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겠다 그 이야기죠. 그 이야기잖아 번역하면. 그러니까 조건이잖아 이게. 근데 이게 이미 합격한 사람이다. 그러면 기성조건이죠. 그런데 합격하면 이 조건이 성취가 되면 이번에는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겠다 그랬으니까 생활비 지급 효력이 소멸되니까 이번에는 여기가 정기조건이 아니라 해지조건이 되어 있잖아요. 난 높아시면 이야기 들었는데 정말 이런 공부하지 마세요. 특히 40, 50대 아저씨들이 나 이걸 가르칠 때마다 40, 50대 아저씨 때문에 머리통 깨진 사람인데 30년째 그렇게 가르쳐 이해를 시키려고 해도 위협버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여기서 시험에 합격하면 이게 보통 정기조건 예를 들어줄 때 합격하면 요 예를 많이 들어줘. 그러니까 이렇게 위협버려. 합격하면 정기조건이라고. 그 말 아니죠. 합격하면이 정기조건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고 해지조건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외우지 마시라고. 위에는 합격하면 자격 준다고 했으니 정기조건이지만 밑에는 지금 합격하면 생활비 기업 중단한다 그랬으니까 해지조건은 바뀌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지 마시라고. 해지조건이죠. 따라서 밑의 경우는 합격하면 생활비 기업 중단하겠다 그랬으니까 기성조건이 무슨 조건으로 되어 있다? 해지조건으로. 이 해지조건이 이미 성취가 되어 있다고 말할게. 따라서 거기 사례에서 뒤에 얘는 취업시험 합격하면 그랬지만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생활비를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번역하시라고. 시험에 합격하면 생활비 지급을 뭐 하겠다? 중단하겠다 이렇게. 그럼 합격하면 이 조건은 무슨 조건이 되고? 해지 조건이. 생활비 지급 효력이 소멸되니까. 그런데 합격했으니까 동시에 무슨 조건이고? 기성 조건이고. 따라 기성 조건이 해지 조건인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그 사례는. 뭔 말 알겠나요? 그러면 이제 뭐가 돼버려? 무효.
생활비 지급할 일 없다 그 이야기죠. 그 다음 또 한 가지. 진짜 이런 식으로 외우지 마세요. 우리 40, 50대 아저씨들 요거 이렇게 좀 번역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도 공부라고 이렇게 외우고 있어. 나는 수강생 때 배웠어. 기, 정, 조 이렇게. 그 뭐요 그랬더니 기성 조건이 정기 조건이면 조건은 보면 아무렇다 기, 정, 조. 그다음 요 밑에 거는 기, 해, 무, 무효니까. 내가 가르쳐줘 나한테 선생님 쌍통 쌓지 말고 에이 들어요. 그러지 마세요. 짜증나요 우리는. 기, 정, 조, 기에 뭐고. 그 사람이 합격했냐? 3년 거쳐 5년 분할 사람도 지금도 헤매고 있어. 시험 공부하느라고. 그런 식으로 공부해서 합격하면 떨어질 사람이 어디 갔어 대한민국에. 이렇게만 내도 그 사람도 문제 못 풀어. 기성 조건이 정기 조건이면 조건은 법령 이렇게 법조문 그대로 내주면 기, 정 조건 맞춰.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이렇게. 그러다가 정기 조건이 이미 성취가 돼 있어요. 이렇게 보면 기자가 안 보여. 기자 없잖아. 그러니까 또 헤매. 돌아불고 싶더라고요. 돌아불고. 그런 건 뭐지 마세요 정말로. 그런 식으로 합격을 했으면 내가 말을 쌩뚱따기로 가르쳐주고 있냐 말이야. 시간도 없는데. 푸세요. 여러분 예운들 안 내줘요. 민법 시험 이렇게. 밑에 불능 조건도 연습 한 번만 더 해보자 말은. 지금 갑이 을에게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뜨면 불능 조건 1억 원을 주겠다 했을 때, 자 여기 저 불능 조건인데 동시에 보세요. 서쪽에서 뜨면 1억 원 주겠다 그랬으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 이게 정기 조건에 해당이 되죠. 조건 성격 증여 흐르게 생기니까. 따라서 불능 조건이 정기 조건이다 이 말도 이게 따로 들어있다는 게 아니고 해가 서쪽에서 뜨면 이게 정기 조건이면서 동시에 무슨 조건에 해당이 된다? 불능 조건에. 따라서 이게 불능 조건이 정기 조건인 경우에 해당이 돼요. 우리말로 풀면 불능 조건 정기 조건이다 그 말은 정기 조건은 성취가 돼야지 효력이 발생이 되죠. 근데 그 정기 조건을 불능 성취할 수가 없는 경우니까 효력이 발생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따라서 뭐가 된다? 무효다 그 이야기야. 딱 요 얘기잖아. 이 정기 조건이 불능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정기 조건을 성취할 수가 없다 그 이야기야 이게. 그럼 1억 원 주는 일 생겨 안 생겨요? 절대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우리 좋아하면 이거 또라이야. 왜 1억 원 줄 일이 없으니까. 무효잖아. 그런 식으로 푸시라 그 말. 밑에도 마찬가지라고. 불능 조건 해제 조건이다 그 말은 해제 조건은 성취가 돼야지 효력이 필요 소멸이 될 건데 해제 조건은 불능 성취하기가 불가능하니까 지금처럼 그대로 효력이 발생이 되는 거죠. 효력이 소멸이 안 되니까 유효다 그 말. 유효니까 조건은 필요가 없겠죠. 조건은 법률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그 차게 A 들어졌으니까 아까처럼 그냥 A만 딱 놓고 하지 말고 분석해서 연습을 꼭 집에 가서 해보라 말이게. 시험에 쏟아 나와요. 그다음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는 동시에 기한도 붙일 수가 없는 것이 기본 원칙인데 이 중에서도 나머지 설명 생략하고 제일 밑에 보면은 단독행위가 나와 있어요. 얘는 이제 사익상 불어든 행위 해가지고 이 중에서 시험에서 요즘에는 이제 요 부분은 별로 안 나오는데 그래도 나오게 되면 그 단독행위가 시험에 나온다 아마. 왜냐? 단독행위가 법률 종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으니까 이 부분에서도 그게 출제가 돼요. 뭐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간간히 한 번씩 물어보냐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자 단독행위는 일방 당사자 일방적 의사표시 시험했으면 법률관계 변동을 가져오죠. 우리가 시간 중에 그렇게 중시하는 취소, 해제, 오늘 배운 추인, 철회 이런 게 전부 단독행위요. 따라서 취소는 취소권 일방적 취소하겠다. 해제는 일방적 해제하겠다 의사표시만 하면 돼요. 따라 상대방은 역으로 불안정한 주의에 놓이죠. 상대방 의사는 걔 무시가 되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 조건이나 기한도 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특성이 있다는 거. 이런 이야기를 하고 말이야. 갑이 을에게 그냥 아파트를 단순 증여를 했다. 그럼 얘가 불안할 이유가 없어요. 당연히 아파트 공짜로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조건을 붙여보라 말이야. 네가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증여할게 이렇게. 그러면 합격하면 조건이 성취가 되면 아파트를 공짜로 얻겠지만 시험에 똑 떨어져 버리면 과당이 된단 말이야. 아파트 얻을 수가 없어요. 따라 조건이 붙은 것과 동시에 상대방의 법적 지위는 불안하게 된다는 거 이렇게. 그렇다 보면 답 나왔다고 말이야. 단독행위도 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불안하게 만들고 조건 기한도 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불안하게 만들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단독행위에다가 조건 등을 붙여놓게 되면 상대방의 법적 지위는 더더욱이 불안해진다. 그럼 아까도 앞에 나왔다시피
불안정한 주의에 녹게 되는 상대방은 우리 법에서 항상 보호해주도록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단독의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상대방을 그래도 보여주는 거냐? 불안정한 주의에 녹게 되는 상대방을 보여주는 방법, 조건 기한을 못 붙이도록 하는 거라고 말이야. 따라서 단독의 경우는 왜 조건 기한을 못 붙이느냐? 불안정한 주의에 녹게 되는 상대방을 보호해줄 필요성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는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다. 그래서 시험에는 묻는 거야. 첫째, 그 상대방이 동의를 해주거나 불안정한 주의에 녹게 되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건 기한을 못 붙이는데 상대방이 괜찮다. 그러면 붙여 상관없다. 그 다음에 머릿속에 담고 시험장 가야 돼요. 상대방의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 있어요. 차무 면제하고 유증인데 차무 면제는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돈 안 갚아야 돼 이렇게 하면 되니까 단독행위겠죠. 그러면 차무자는 이익을 보잖아. 돈 안 갚아야 되니까. 유증은 유연한 증여고 이것도 단독행위고. 따라서 이 차무 면제는 차무자에게, 유증의 경우는 증여를 받는 자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이기 때문에 조건 등을 붙여도 괜찮다고 말. 왜 그러느냐? 지금 가별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줬어요. 얘가 부담없이 입어요. 나한테 돈 빌려가 내지만. 그래서 안 갚아도 돼? 그게 채무 면제죠. 그래서 채무 면제는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 하면 되고 얘 의사하고는 상관이 없잖아. 그래서 얘 일방적 의사표시 하면 되니까 단독행위인데 문제는 여기 조건을 붙여보라고 말이야. 얘가 중개소 공부를 또 해요. 그냥 돈 안 갚아도 하는 것보다는 공부 열심히 하라고. 네가 뭐 하면 중개시험 합격하면 채무 면제 줄게 이렇게. 그러면 단독행위에 조건이 붙어있죠. 그러면 조건이 붙던가 동시에 얘는 불안한 주의에 놓이지만 이 정도 불안한 주의는 감내해야 된다. 왜냐? 조건만 성취가 되면 엄청난 이익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이야기. 단독에는 신경 쓰라고. 그 다음 뒤에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에서 거기 지금 150조 1항에 보면 가로 2번에 판례가 하나 나와 있어요. 찾나요? 이 판례가 상상 이상으로 여러분 시험에 많이 출제가 돼. 조건 물어보면 이 판례 내용은 이런 걸 말하는데 상식적인 이야기들을 지금 써놓고 있는데 150조 1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조건의 성취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사자가 신의 측에 반해서 조건의 성취를 방해를 하게 되면 상대방은 조건의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이 이야기인데 이해가 하는데 그 판례가 조건에서는 아주 중시가 된다는 거예요. 쉬운 예로 내용은 이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갑이 을하고 고용계약을 치렀다고 치자는 말이에요. 갑이 사용자, 을이 피용자. 문제는 우리 실생활에서도 이런 일들을 많이 보시는데요. 얘가 우리 회사에 장기 근무토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약속을 했어요. 네가 우리 회사에 10년간 장기 근무하면 조건 근무하면 38평짜리 아파트 한 채 증여를 할게. 이렇게 10년 이상 근무해보라 그 말이야. 명확하겠나요? 그러면 이 조건이 성취가 되면 피용자는 38평짜리 아파트를 얻기 때문에 이익을 얻을 당사자고 얘는 아파트를 줘야 되니까 불이익을 입을 당사자죠. 조건을 성취하면서 불이익을 당사자. 이 종업원은 이익을 얻을 당사자. 근데 문제는 이런 거란 말이야. 9년 한 10개월쯤 지났어요. 9년 10개월쯤. 이제 2달만 지나면 10년 채우니까 아파트는 얻을 것이다. 방방 뜨고 있는데 조건을 성취해서 불이익을 당사자가 신의 측에 반해서 조건의 성취를 방해해보세요. 아파트 주기 싫어져 벌써. 부당해고했다 그 이야기죠. 참 여러분은 상상력이 무지 빈곤하신 분들이야.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글자로 된 걸 많이 안 읽어서 그래. 신문도 좀 읽고 책도 읽고 그 연애 소설을 좀 읽으세요. 그래서 상상의 나래를 자주로 펴는 거 이렇게 막. 부당해고 신문에 저 나오듯이 정상적으로 해고하면은 방해가 아니에요. 근데 부당해고 이렇게. 그러면 조건을 정해서 불이익을 당사자가 신의 측에 반해서 조건의 성취를 방해했다면 아파트 주기 싫으니까. 그랬을 경우에 얘가 아파트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분쟁이 있었는데 우리 법 150조 1항은 상대방은 조건의 성취를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아파트 받을 수 있다 그 이야기인데 여기서 이제 묻고자 하는 건 이거 그 판례 가로치 2부 읽으세요. 칠판에서 하나 떠올리면서 이때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간주되는 시점 아파트 받을 수 있는 때는 언제를 말합니까? 그거 묻고 있는 거예요. 방향이가 있을 때 조건이 성취가 의도된 게 아니고 방향이 있을 때 조건이 성취가 의도된 게 아니고 방향이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라고 추산되는 시점 이때 조건이 성취는 의제가 돼. 칠판에 쌓아서 언제? 9년 10개월째 방향이 있었죠. 이때 조건이 성취가 의제된 게 아니고 그렇죠. 10년 요 됐을 때 방향이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가 추산되는 시점은 10년 될 때죠. 요 시점에서 조건이 성취가 간주가 되니까 요 시점이 돼야지 정부 그 이야기예요. 이해했나요? 아주 쉽잖아. 그 다음 조건부 법률 효력에서 먼저 조건부 권리 개념은 이런 걸 말해요. 조건 기한은 앞으로 시험 볼 때 2번 다시 강의 못 해주니까 앞으로 갈수록 바빠지기 때문에 이런 것 가지고 1시간씩 시간 소비할 여력 없어요. 1월 달에 내가 자세히 안 가르쳐 줬기 때문에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2번 다시 이거는 앞으로 조건 기한 나면 건너뛸 거예요. 지금 조건부 권리는 이런 걸 말해요. 가벼우게 네가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아파트 이제 줄게. 그럼 이 의뢰한 사람은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동안에도 내가 시험만 합격하면 조건이 성취되면 아파트 한 채 얻을 수 있다. 기대나 희망을 갖게 되는데 이런 기대나 희망도 권리로서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 해서 요 의뢰에게 인정해 주는 권리를 흔히 조건부 권리 이렇게 이야기해요. 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된 이후에 상대방이 갖는 권리가 아니고 성취된 이유가 아니고 조건의 성취가 아직 미정인 동안에 갖는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합격하기 전에. 이것도 권리로서 보여주자고 말이에요. 이걸 염두에 두고 먼저 우측에 149조가 나온다. 이 조문 자체는 시험에서 조건 물어보면 지겹도록 지문에 들어가요. 무지막지하게 나온다 그 말이에요. 149조가. 이 조건부도 권리 이상 일반 규정에 따라서 처분도 할 수 있고 상속도 할 수 있고 사망하면 상속이니까 상속된다는 거. 보존도 할 수 있고 만약에 이게 아파트가 지금 목적물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하면 되겠다. 등기법상 조건부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얘가 뭐 할 수 있고 가등기 놓으면 이제 이런 장점이 있겠죠. 얘가 합격하면 주기로 약속된 아파트를 제3자 병에게 처분해 버렸어. 이렇게 이런 처분 행위는 무효로 봐요. 이렇게 침해서는 안 되니까. 근데 이럴 때 이 사람의 가등기를 해두게 되면 엄청난 효과가 생기겠죠. 제3자에게 조건부 권리를 가지고 뭐 할 수 있으니까 대응할 수 있죠. 이렇게. 그럼 얘한테 팔았더라도 얘의 권리가 우선하니까 아파트 찾아올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조건부 권리를 부동산인 경우는 가등기함으로써 보존할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 담보를 할 수 있다. 조건부 권리를 담보하기 위해서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예요. 저당권 같으면 피담보 채권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다. 우리가 얼마 전에 배운 바가 있는데 따라서 피담보 채권은 조건부 권리든 기한부 권리든 상관이 없다. 저당권 찾아보면 피담보 채권에 그 말이 나와 있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조건부를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을 요구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149 조문 자체가 시험에서 하도 물어보기 때문에 무지하게 물어봐요. 그 반드시 머릿속에 담고 해야 되고. 그 다음 조건부 소극적 보는 방금 얘기 들어준 것처럼 얘가 조건부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의무자가 이자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여기서 예를 들면 방금 얘기 들은 것처럼 얘가 아파트를 합격하면 주겠다는 아파트를 팔아푼다든가 이런 게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이 돼요. 그럼 얘는 얘한테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고 요 처분 행위는 무효가 되고 얘를 보여주다 그런 이야기들이요. 그러니까 참고서 한번 읽어보면 되고 그 다음에 조건의 성부 확정 후 효력과 관련해서는 뒤에 넘기세요. 거기에 비소급적 효력 이게 시험에 더 쏟아 나와요. 조건이 성취가 되면 정지 조건 같으면 성취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이 되고 해지 조건은 성취된 때로부터 효력이 소멸되니까 원칙 소급효가 인정이 안 돼요. 그러나 위에가 있어요. 동그라미 2번.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서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 지겹도록 물으니까 원칙 성취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니까 소급효는 인정이 안 된다. 그러나
당사자 특약에서 소급을 인정할 수 있다. 하도 모르니까 정리 딱 하고 그 다음에 입증 책임 그 밑에 판례 2개 잠깐 칠번 보세요. 이거는 외울 수가 없는데 지금 이런 이야기인데 그 판례 2개가 지금 이 갑의 을에게 이렇게 해보라 말이야. 네가 종교사 시험에 합격하면 1억은 주겠다 이렇게. 이게 이제 정지 조건부 법률에 해당되죠. 합격하면 1억은 주는 효력이 생기니까. 그러면 이게 순서를 먼저 잡으라는 거예요. 을이라는 사람이 먼저 올 거라고 말이야. 1. 야 1억은 달라 이렇게. 얘가 먼저. 그러면 2. 얘 쪽에서 야 이 1억 원은 지금 주는 거 아니다. 일단 노 거절하겠죠. 그런 다음에 뭐라 하느냐. 이거는 합격해야 주는 돈이다. 그러니까 지금 못 준다. 이렇게 거절하겠죠. 그러면 3. 얘가 품속에서 증 딱 꺼내서 나 붙었다고. 그러니까 달라고 이런 과정을 거치겠죠. 순서가.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정지 조건부 법률이라는 사실은 두 사람 중에 누가 입증해야 되고 이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누가 입증해야 되나 이걸 묻는 거예요. 절대 외우지 마세요. 외울 수가 없어. 외우는 세월 다 갚아라. 여기 정기조건부 법률이라는 사실은 법률 효과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 2번에 해당이 되는 거라고 말할게. 얘가 1억은 달라고 했을 때 어이 지금 주는 거 아니라고. 뭐야 주는 것이다? 붙어야 주는 돈이라고. 얘가 달라고 했을 때 너 거절하는 사유다 말. 정기조건부 법률이라는 사실은 정기조건 자체가 법률 효과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 달라고 했을 때 지금 못 준다고 붙어야 주느라고 너 저지하는 사유니까 법률 효과 발생을 다투려는 자. 여기서는 얘가 1억은 달할 때 지금 못 준다고 이놈아. 다투려는 자는 누구예요? 왼쪽 갑이죠. 얘가 정기조건 법률의 사실은 입증하면 돼요. 이렇게. 달라고 했을 때 너 거절하는 사유, 저지하는 사유니까. 따라서 정기조건부 법률이라는 사실은 효과 발생을 다투는 자. 달라고 했을 때 지금 못 준다고 붙여 주는 돈이라고 다투는 자 왼쪽 갑이 입증하면 되고 그러면 나머지는 쉽죠. 조건이 성립된 사실은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우측 을이겠죠. 나 붙었으니까 달라고 그러면 얘가 붙었다 하는 걸 입증하면 되겠죠. 이렇게. 따라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우측 을이 조건이 성립된 사실을 입증하면 되고 집에 가서 연습해 보세요. 만들어 놓고 이렇게. 또 설마 이렇게 또 하지 마시고 얘한테 중에서 합격 1억은 주겠다 하는데 얘가 먼저 가서 합격했을까? 줄까? 얘 미친놈이지 이게 그나마. 안 그래요? 순서 잡으세요. 먼저 얘가 먼저 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1억은 달라고. 공부한 쟤한테서 합격했을까? 이런 놈은 없고 순서 1, 2, 3 이렇게. 요거는 2번에 해당이 되고 요거는 3번에 해당이 되고 그럼 답 쉽게 나오잖아. 집에 가서 연구 열심히 해보세요. 좀 쉬었다 하죠.